동이 트기 전 세상이 가장 깊은 남색에 잠겨 있을 시간입니다. 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74. 제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몸에 새겨진 습관이 굳은 살처럼 박여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낡았지만 볕이 잘 드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된 제 소유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마음대로 누워보거나 제멋대로 시간을 보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러갔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제 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달아빠진 마룻바닥의 어느 부분을 밟아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스레인지 불빛에 의지의 쌀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스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첫 번째 쌀뜨물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넣으면 맛이 한결 구수해지지요. 아들 준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고 돌아서면 비로소 부엌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그려진 손주들의 수저 세트, 며느리 수경이가 좋아하는 화려한 무늬의 찻잔 세트, 그리고 아들이 가끔 마시는 양주 몇 병. 그 모든 것들 사이에 제 몫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낡은 나무 밥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집의 평화와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제 존재감쯤은 얼마든지 지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준서가 10살 되던 해에 훌쩍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는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하루 14시간씩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긴 잔반을 끌어모아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 손은 늘 세제와 음식물 쓰레기에 절어 거칠었지만 아들의 교복만큼은 언제나 새하얗게 다려 입혔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장만하던 날 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번듯한 지붕 아래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구나. 그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지요. 아들 준서는 그런 제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참한 아가씨라며 수경이를 제 앞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수경 씨예요. 수줍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처음에는 참 예뻐 보였습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자연스럽게 이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니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편이 낫다는 이유였습니다. 저 역시 손주들을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은 고단했던 제 삶을 보상해주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헌신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작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저는 3가지의 각기 다른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밥과 국을 먹는 아들, 빵과 수프를 먹는 며느리, 그리고 시리얼을 먹는 손주들. 모두의 식사가 끝나고 나서야 저는 식탁 구석에서 남은 반찬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첫 끼를 때웠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짜네요. 다음부턴 신경 좀 써주세요. 어느 날 아침 수경이가 무심코 뱉은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하고 대답했지만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했습니다. 제 딴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칼칼한 맛을 내려다 그런 것이었는데 며느리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음식의 간을 며느리에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그런 아내와 저 사이에서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저 멋쩍은 헛기침으로 불편한 상황을 넘기려 할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저 남자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값비싼 옷들이 다른 빨래와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머니, 제 옷이랑 속옷은 꼭 따로 손빨래 해주세요. 세탁기에 돌리면 옷감 상하거든요. 정중한 부탁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며느리의 블라우스와 속옷을 조물조물 빨면서 제 신세가 꼭 무국 가사도움이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행복한 순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목을 감싸 안는 손주들을 품에 안을 때면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아이들의 온기, 그것이 제가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집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창고로 쓰던 공간을 개조한 방, 그곳만이 유일하게 허락된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지탱해준 몸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특히 오른쪽 무릎이 문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칼로 애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파스를 붙여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한번 가봐야 할 텐데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당장 내일 아침밥은 누가 하고 손주들은 누가 돌볼까?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제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 손에 남은 것은 깊게 팬 주름과 굳은 살뿐이었습니다. 문득 박정순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박정순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그때였습니다. 무릎 깊은 곳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통증이 찌르듯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삼키며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아주 길고 어두웠던 제 인생의 궤도를 바꿔야 할 시간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를 드러내며 조용했던 제 일상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여느 때처럼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를 식탁으로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고 제 손은 힘없이 뚝배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며느리 수경이가 화들짝 놀라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아이들 데일 뻔했잖아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의 안위를 묻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깨진 뚝배기 파편과 바닥에 흥건한 찌꺼기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부여잡은 채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며느리의 눈에 스친 원망과 짜증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아침부터 이걸 언제 다 치워? 수경이는 행주를 가져와 바닥을 닦으며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서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깨진 뚝배기 조각보다 더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절뚝거리며 혼자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거의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약이나 물리치료로는 더 이상 힘듭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도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참고 지내셨어요? 제 고단했던 세월을 알아주는 듯한 의사의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인공관절을 넣어야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제게는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수술비는 어떡하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안일은 또 어찌할까? 제 걱정은 온통 제 몸이 아닌 가족의 불편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과일을 깎아내놓는 자리였습니다. 저기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 말에 수경이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무릎 때문에요? 그래서 뭐래요? 물리치료 받으시면 된대요? 아니,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구나.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경이는 그제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계산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큰 수술이에요?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해야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준서가 놀란 듯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심했어?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가 뱉은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발생에 대한 당혹감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얼마나 나온대요? 어머님, 보험은 있으시고요? 입원은 며칠이나 하셔야 하고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질문들, 마치 취조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의사에게 들은 대략적인 비용과 기간을 이야기하자
수경이는 작게 한숨을 쉬며 준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떡하면 좋아? 그때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아들의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 입원해 있는 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제 속으로 낳아 평생을 바쳐 길러낸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걱정이 고작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고통, 수술에 대한 제 두려움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뒤 수술 날짜를 잡고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아들 내외의 작은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술 꼭 해야 하는 걸까? 그냥 약 먹고 버티시면 안 되나? 당장 수술비도 부담스럽고 나 당신이랑 애들 챙기면서 어머님 병수발까지들 자신 없어. 수경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준서의 대답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의사가 꼭 해야 한다는데 어떡해. 당장 집안일 해줄 사람 없는 게 제일 문제지. 그렇다고 사람 쓰자니 그것도 다 돈이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친구들 불러서 편하게 놀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외식 한번 하기도 눈치 보이고. 이번 기회에 요양원은 어떨까? 요즘 시설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제 귀에 박혀 더 이상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집에서 저는 이제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 되어 요양원으로 보내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그들의 단잠을 방해할까봐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녘에 저는 혼자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해야 한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차가운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안쓰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수술 끝나고 마취 깨시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 다들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74 평생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을 저는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옆 병상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돌아가며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달려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하며 걱정하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마실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어머니인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뿐이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는 소독약 냄새와 제 희미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아픈 등을 두드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뼈저리게 외로웠습니다. 퇴원하는 날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수납하고 아직 성치 않은 다리를 절뚝이며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경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형식적인 안부 인사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 제게 며느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내일부터 바로 저녁 준비는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매일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온 시어머니에게 집에 돌아온 지 채 10분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저녁 준비에 대한 것이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걱정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불편함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눕자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며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중요한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돌보는 월급 없는 가사도우미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망가져 쓸모가 없어지자
그들에게 저는 치워야 할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누던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헌신과 희생이 배신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내가 짐이라면 그 짐을 너희가 치우기 전에 내가 먼저 사라져주마. 그렇게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74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내리는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술한 다리를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은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가사도움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만 무시당하는 짐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문 하나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틈으로 얇은 벽을 타고 집안의 모든 소음과 냉기가 제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손주들이 칭얼거리는 소리, 며느리가 바쁘게 화장하며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기 소리,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찾는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일어나 그 모든 것을 챙겨주고 있었을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꼼짝없이 누워 그 모든 소리를 고통스럽게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퇴근길에 사오는 죽이나 빵을 제 방문 앞에 툭 내려놓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무심한 목소리. 그마저도 없는 날에는 온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식구들이 먹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빵 부스러기와 커피 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수술한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 집의 모든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편함의 원인을 온전히 제 탓으로 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온통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품과 손주들의 간식거리 뿐이었습니다. 제가 먹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찬밥 한 덩이를 꺼내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밥알을 씹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집의 냉장고를 제 손으로 채웠고 이 집의 모든 음식을 제 손으로 만들었는데 정작 제가 아플 때 먹을 밥 한 그릇이 없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져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준서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았지만 제 속으로 낳은 아들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경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참으로 고단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서야. 나직한 제 부름에 아들은 움찔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안 자고 뭐해? 너랑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저는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혹시 기억나니? 내가 어렸을 때 열이 펄펄 끓어서 밤새 앓았던 날이 있었지. 엄마가 너를 업고 동네 병원으로 뛰어가는데 내가 엄마 등에서 엄마 미안해하고 속삭였어.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준서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꺼진 TV 화면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생각했어.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다고. 너는 엄마한테 그런 아들이야.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엄마가 요즘 너무 힘이 드는구나.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어. 너희에게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서. 준서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예전처럼 엄마를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 걱정해주고 수술하고 왔으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챙겨주는 그런 거 말이다. 엄마는 너희에게 요양원으로 보내줘야 할 그런 짐이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아프니까 당장 집이 엉망이잖아. 수경이도 회사 일에 애들 챙기느라 예민해져 있고 나라고 마음이 편한 줄 알아? 엄마 수술비에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 생각하면
나도 밤에 잠이 안 와.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엄마. 언제까지 엄마가 예전에 나 업고 뛰었던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그 말은 결국 늙고 병든 어머니는 이제 그들의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며느리의 어떤 구박보다도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복도가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채로 그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식탁 위에 놓인 여행 안내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가족여행. 우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는 것보다 더 신난다. 손주의 해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우리끼리만 가는 첫 여행인데 당연히 신나지. 가서 맛있는 흑돼지도 먹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자. 우리끼리만 가는 첫 가족여행. 그 말이 제 귀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저 네 사람의 웃음소리, 저들의 계획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늙은 시어머니는 그들의 행복한 가족여행에 처음부터 초대되지 않은 불청객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 이 집을 계약했던 제 이름 석자가 똑똑히 박혀있는 집문서와 함께 넣어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의 첫 장에는 박정순이라는 제 이름이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제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준서 엄마 그리고 아이들의 할머니로 사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제 이름. 그 순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내 이름으로 산 내 집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나의 재산이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짐짝 취급을 받으며 버려질 날만 기다려야 하는가.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나를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냈다면 이제 내가 나의 울타리를 새로 칠 차례였습니다. 저는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갑지만 신선한 바깥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위기를, 이 절망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손주들의 손을 잡고 제주도로 떠나던 날 아침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집안에 무겁게 내려앉은 정적은 더 이상 저를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굳게 닫아두었던 제 방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며칠 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지난 세월의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던 집문서와 제 이름이 적힌 낡은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박정순. 손가락으로 제 이름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오롯이 제 힘으로 이 절망의 늪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전화한 곳은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50해를 넘게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 경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경희야, 나 정순이야. 제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음을 친구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정순아, 너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참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집에서 겪었던 서름, 아들 내외의 차가운 말들, 수술과 병원에서의 외로움, 가리고 요양원 이야기까지 두서없이 말을 쏟아내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 흐느낌이 잦아들었을 때 경희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아니, 너무 늦었지.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친구의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결심을 지지하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순아,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야? 나 이 집 팔려고. 그리고 어디 조용한 데로 가서 혼자 살고 싶어? 그래, 잘했다. 내 인생이야.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하지 마. 혹시 갈 때는 생각해둔 곳이 있니? 아니, 아직. 그럼 울지는 어떠니? 내 사촌 언니가 거기 사는데 바닷가 근처에 작고 예쁜 집들이 많다고 하더라.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아서 너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꽤 된대.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할 일부터 하렴.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행복부동산입니다. 저 집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관리하신 집이 맞습니까? 연식에 비해 집 상태가 정말 좋네요. 구석구석 정성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요즘 재건축 이야기가 있어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세보다 조금만 낮춰서 금매로 내놓으시면 금방 팔릴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평생을 바쳐 쓸고 닦은 노력이 이런 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가족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까?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집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니 그 결정도 제가 합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부동산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집을 내놓은 지 고작 이틀 만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앳된 얼굴의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집이 참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새 신부의 해맑은 말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따뜻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하지만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이 들어와 살면 더 따뜻한 집이 될 거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사천리였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통장으로 계약금이 들어왔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아주 큰일을 해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척이나 밝았습니다. 정순아, 내가 아주 딱 맞는 집을 찾았어. 바다가 바로 내다보이는 작은 단층 집인데 아담한 텃밭도 딸려있대. 월세도 아주 싸고 사진을 봤는데 내가 보면 딱 좋아할 거야.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그 집의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 전날 저는 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짐을 싸려고 보니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평생을 아껴 읽은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이 넓은 집을 가득 채운 화려한 살림살이들 속에서 제 삶의 흔적은 낡은 상자 두어 개에 담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헛헛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구나. 저는 이삿짐 센터에도 연락을 마쳤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다음 날 아침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날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까맣게 그을린 손주들과 아들 내외의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제주도 진짜 재밌었어요. 손주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이삿짐 박스들을 발견한 수경이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 어디서 뭐 주문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제 인생의 항로를 직접 결정한 선장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집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할 만큼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꾸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제 나직한 말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행의 피로와 만족감으로 상기되었던 아들 내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며느리 수경이가 먼저 정신을 차린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라니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려고 싼 짐이다. 이사요? 갑자기 어디로요? 나 혼자 멀리. 제 대답에 이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폭탄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팔았다. 네, 뭐라고요? 집을 팔아요? 준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수경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파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이건 너무 이기적이시잖아요. 이기적. 그 말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기적이라 그래. 나는 이제부터 아주 이기적으로 살 생각이다. 70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볼 참이야.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집 계약서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산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다. 너희는 그저 몸만 들어와 살았을 뿐 이 집에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탠 적이 있더냐? 내가 아파서 수술하고 돌아왔을 때 너희는 내 걱정보다 저녁밥 걱정을 먼저 했지. 그리고 너희들끼리 소곤거리던 말 내가 못 들었을 것 같으냐? 이제 늙고 병들어서 짐이 되니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떠냐고 했지. 제 말에 아들 내외는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가족여행을 떠났더구나.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었던 게지. 그래. 이제 정말 너희 가족끼리 오붓하게 살아보거라. 나는 내 갈 길을 갈 테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 새 주인이 들어오기로 한 날이야. 저는 제 할 말을 모두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나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도착했고 제 몇 안 되는 짐은 금세 트럭에 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비어가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청춘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아들 준서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것은 제가 아들에게서 수십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알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엄마는 이 물을 다시 담고 싶지도 않구나. 너희를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야.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렴. 수경이한테도 잘해주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줘. 그것이 내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손주들이 울먹이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저당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지러 가는 거니까 너희도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잘 지내야 해. 친구 경희가 차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과 그 앞에 망연자실 서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 뒤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30년을 넘게 살았던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울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저를 가장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친구가 구해준 집은 사진보다 훨씬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란 동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풋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누구의 아침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위해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74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삶은 소박하지만 충만합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립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툇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저를 준서 할머니가 아닌 정순 씨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박정순이라는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가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도 이제야 제 고충을 알겠다며
매일 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시간이 되면 한번 내려오너라. 맛있는 된장찌개 한번 끓여주마. 손주들도 보고 싶구나. 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가끔씩 안부를 묻고 얼굴을 보는 손님으로서는 언제든 환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에 이끌려 과거로 회귀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제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세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 강요당했던 모든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라고, 때로는 익숙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용기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아침도 이제야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